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요. 정기 검진으로 유방암의 위험을 확인하면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암이 주는 부담은 몸과 마음을 참 힘들게 하지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치료 후 일상의 변화에 대한 적응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방암 치료와 치료 후의 관리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재발 위험이 많은 질환인 통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병기와 상관없이 치료가 간단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치료 후에도 정기 검진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유방암도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당황하고 또 뭘 물어야 할지 몰라서 걱정만 앞서는 경우도 많은데요. 치료 후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 유방암 진단 받은 분들 이제 많이 만나시고 또 실제로 진단을 내리실 텐데요. 가장 많이 질문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좀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예. 잘 치료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두려우신 것 같아요. 예. 자, 이 암으로 치료받은 후에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혹시나 또 재발하면 어쩌나,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위축된다고 하던데요. 주변에 그 치료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네, 엄청 많이 만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그 치료를 막 할 때는 예. 일단 병하고 싸우니까 그런 걱정을 덜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1차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정기검진을 하시거나 또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정기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치료들은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치료에 이제 주로 집중을 했다면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뭐 6개월에서 보통 아주 길면 1년 정도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대부분 걱정이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렇죠. 뭐 그리고 또 돌아온다면 또 이 고생을 또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시고 그러다 보니 뭐 모든 걸 또 다 이제 병의 재발이나 전이하고 연결해서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생활도 위축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병까지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술하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뭐 운동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또 목욕탕은 가도 되나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 받습니다. 뭐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은 한동안은 좀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오래 들어가게 되면 치료받은 유방이 되게 뜨끈뜨끈해지고 잘못하면 이제 염증도 생기기가 쉬우니까 예. 이제 한동안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뭐 금방 지나가는 문제이니까 아주 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되나? 그 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뭐 해라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 끝나고 나면 6개월에 한 번 병원을 가시거나 아주 자주 간다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 병원 가시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뭐 특히 이제 요즘 운동이나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또 치료 과정에서도 몸이 많이 붓고 또 부은 것들이 또 체중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게 질환이 생기는 나이가 만성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중년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하고 겹치게 돼서 운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요.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 부부 생활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시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어허, 예. 말씀들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예.
좀 이게 말 꺼내놓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부끄럽다기보다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뭐 항암제를 했다 그러면 항암제 자체도 우리가 난소 기능을 굉장히 억제해서 그 항암제에 의한 폐경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폐경 후에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질도 마르고 뭐 가렵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쉽게 염증도 생기고 상처도 받기 쉽고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생활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제 호르몬 반응형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또 호르몬 억제제를 계속 드시게 되니까 그 호르몬 억제제 자체가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의 그 능력을 이제 아무래도 저해시키는 약이다, 차단시키는 약이다 보니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부부 생활에 지장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뭐 질이나 어떤 우리 그런 생식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 이제 뭐 부부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억제가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문제를 깔끔하게 실은 해결을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결국은 여성 호르몬을 다시 이제 투여하면 되는데 또 여성 호르몬은 병을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가 있으니까 또 그걸 다시 투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되는 거죠. 가장 베스트는 있어도 그 베스트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질을 좀 미끄럽게 하는 뭐 루브리컨트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남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수술 전의 상태 혹은 유방암 치료 전의 상태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은 말씀해 주신 그런 루브리컨트 윤활제 같은 거죠? 네, 윤활제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냥 쓰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윤활제들이 가장 별 탈 없이 환자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 때는 뭐 에스트로겐 크림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아주 장기간으로 쓰지 않으면 유방암 환자의 어떤 생존이나 전이에 큰 영향이 없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최근에 발표가 돼서 아주 불편할 때 또 너무 삶의 질에 저하가 많을 때 부부 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을 때는 에스트로겐 크림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방사선 또 항암 치료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신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임신해도 되나? 또 임신이 실제로 또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까?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는 1년 안에는 임신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방사선 치료가 비록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방사능 때문에 이제 혹시 그 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의 확률이 꽤 올라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전에 가능하면 1년 내에는 절대 임신하지 마라. 그리고 뭐 괜찮으면 2년 정도 지나서 임신을 하라고 교육을 하지만 이제 정말 임신이 떡하덕 됐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6개월 내에 임신했을 때는 실은 할 수 없이 치료적 유산을 권유하게 되고요. 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험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요새는 최근에 이제 워낙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아기들이 산 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형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년이 이제 지난 후에는 대부분 그냥 임신을 유지하셔도 아무 큰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되고 그거는 이제 예기치 않은 임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보통은 이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 끝나고 가능하면 2년 정도는 임신을 못하게 하고 2년 이후에 주로 임신을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예. 근데 또 병의 상태가 이제 굉장히 좀 진행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임신 중 그 이염 부담률, 혹시라도 임신 중에 전이나 뭐 재발이 올 수 있는 이런 이염 부담률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한 이후에 이제 뭐 결국은 환자분들이 임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꼭 임신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염 부담을 조금 가지더라도 또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2년 정도는 피임을 유지하는 게 좋다. 예. 네. 그리고 그 유방 절제술을 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재건술로 이제 유방을 복원할 텐데 그럴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없을까요? 첫째 이제 재건을 바로 유방암 수술할 때 이제 바로 하는 즉시 재건의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병이 너무 진행이 있어서 혹시라도 국소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클 때, 혹은 전신 전이의 위험도가 클 때는 보통은 지연 재건을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이제 조금 선택을 해야지 되니까 바로 즉시로 재건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즉시 재건을 할 때는 이제 재건을 하는 방법들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복부라든지 혹은 등의 살을 이용해서 이제 재건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유방의 피부를 다 남길 수 있을 때는 이제 대부분 모형물 재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형물이나 이제 복부의 살을 이용해서 재건을 한 경우에 우리가 수술 후에 예기치 않게 방사선 치료를 해야지 될 상황이 생기면 유방에 이제 재건한 유방의 모양이 상당히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환자들은 그런 그 모양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나중에 지연 재건으로 오히려 이제 조금 유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미리 사전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재건도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뭐 아주 주의할 부분은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몸에 렌즈를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를 그 다른 인공 렌즈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 거고, 뭐 우리 몸도 살다 보면 뼈도 부러질 때도 있고 상처도 생길 수 있듯이 이제 내가 움직여 놓은 뭐 보형물 혹은 내가 재건을 해 놓은 보형물이 좀 손상을 받아서 어떤 때는 터질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시 빼고 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방암 수술 받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이와 재발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뭐 수술하고 뭐 얼마 안 됐다,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전이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실은 예. 되게 드문 일인데 예. 그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병이 없이 무병생존 기간이 길수록 재발이나 전이가 온 이후에도 치료를 잘 하기가 쉬운데 예. 무병생존 기간이라 하면 첫 번째 치료 끝나고 다시 병이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무병생존 기간이라 병이 없이 이제 사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무병생존 기간이 짧은 환자들은 그 다음에 전이가 온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경과도 별로 안 좋고 또 치료들도 분명히 이런 분들은 앞에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병이 대부분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치료가 다 저항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제 치료 저항성 유방암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치료에 별로 반응을 안 하는 유방암은 여전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럼 전이나 재발,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뭐 발병 처음 했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에 이제 재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른데 예. 이제 수술을 받은 유방이나
또 유방 주변에 겨드랑이에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재발을 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처음 치료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때는 뭐 이제 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과거에 쓰지 않았던 약물들을 쓰고 항암제나 뭐 표적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하기는 하는데 네. 이미 1차 치료에서 바로 썼던 약물을 바로 다시 쓰지는 않고 다른 이제 2차 약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2차 약제들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수술을 해서 다시 이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게 국소 재발이고요. 예. 근데 이제 병이 유방이나 주변에 유방 주변에 겨드랑이 뭐 이런 데하고 관계없이 원격전이 뭐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혹은 뭐 폐라든지 혹은 이제 가끔은 뇌에 이제 머릿속에도 전이가 오거든요. 예, 예. 그런 치료는 이제 우리가 병을 다 없애는 그런 이제 완치의 개념보다는 조절의 개념입니다. 그때는 환자를 최대한 부작용 없이 오래 잘 끌어가고 병도 더 진행이 안 오게끔 하는 그런 조절의 개념이 우리가 혈압을 낮게 하지 못하고 혈압이 더 올라가지 않게끔 약을 써서 조절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혈압만큼 잘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약을 쓰면 대부분 뭐 길게는 한 2, 3년, 뭐 짧게는 어떤 때는 6개월 내지 1년 내에 다시 그 약이 안 듣게 되면 또 다른 약을 찾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면역 치료제가 나오면서 면역 치료제에 아주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실은 전이 병변이 싹 다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설령 전이가 왔더라도 다시 병이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이나 재발까지는 아니어도 합병증의 위험은 어떤가요? 뭐 림프 부종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겨드랑이 임파선이 많이 손상을 받았을 때, 뭐 예. 병이 많이 전이가 있어서 임파선을 많이 띄었다든지, 또 이제 찐 이후에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임파관이 하는 일이 팔에 이제 몸 밖으로 나온 물을 흡수해서 우리 혈관 속으로 다시 갖다 주는 게 임파관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 임파선과 임파관이 다 잘리게 되니까, 말하자면 겨드랑이에 댐이 쌓인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댐이 이제 거기에 쌓여지면 결국은 댐 하방에 물이 고이는 게 이제 림프 부종인데, 예. 그래서 이제 수술받은 쪽 상지가 많이 붓게 됩니다. 자꾸 이게 붓는 게 생각보다 계속 붓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붓다가 마는 게 아니고, 이제 팔이 이제 다리처럼 굵어지고, 나중에는 심하게 되면 이제 팔을 들어 올리기도 어렵고, 또 이제 임파 부종의 그 액들이 다 굉장히 이제 영양소거든요. 뭐 네.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우리 몸에 영양소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팔이 붓게 되면 이제 땅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이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고 한번 침투하면 이게 다 영양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 팔이 그냥 완전 염증이 생겨갖고 이제 거의 뭐 어떤 때는 심할 때는 폐혈증 빠지기 직전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가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팔을 붓지 않게끔 뭐 어떤 때는 압박붕대도 하고 근력 운동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지만 한 번 발생이 되면 생각보다 또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파관의 처음 손상, 소위 수술을 할 때 최소한의 임파선을 수술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는 미리 항암제를 해서 혹은 표적치료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치료를 통해서 전이 부분을 없애면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워낙 약물들이 많이 발달돼서 10명 중에 5명 내지 6명은 전이를 없애놓고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임파선이나 임파관에 최소한의 손상이 가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림프 마사지 이런 것도 있던데 좀 도움이 될까요? 실은 그게 이제 잘못하면
도움도 좀, 물론 많이 부어있을 때는 림프 마사지가 도움도 되는데, 예. 또 너무 심하게 부어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피부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사지 하는 도중에 또 피부가 손상을 받아서 그 손상된 피부로 잘못하면 균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합니다. 예. 자, 유방암 치료 중인 분들도 치료 끝낸 분들도 그렇고요.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끝으로 좋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실은 유방암은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많은 치료제들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전이나 재발의 진단을 받은 분들도 지금 있는 치료제들로 잘 치료하고 계시면 또 이제 그 없던 약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예. 결국은 이제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영남의 내 생에 단 한 번만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풍을 경험한 분들은 재발을 걱정합니다. 통풍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통풍 발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통풍을 경험한 분들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크던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재발 위험이 높습니까? 예,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예. 통풍약을 중단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통풍이 재발합니다. 통풍약을 먹지 않는데도 통풍이 재발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진단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확인할 정도로 통풍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1년 내에 70%가 재발하고 2년 내에 90%가 재발하는 무섭고 끈질긴 질병입니다. 예. 일단 뭐 통풍이 잘 치료됐다고 하면 마음을 놓을 텐데 1년 안에 이렇게 재발할 위험이 높다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아프지 않아도 약을 오래오래 드시라 그렇게 해도 환자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약 복용하는 걸 자꾸 까먹고 또 약을 안 먹어도 당분간은 통풍 발작이 없으니까 약을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게 통풍이 잘 치료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불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통풍은 약만 꾸준히 매일 잘 복용하시면은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네, 약을 잘 드시지 않아서 그런 거군요. 예. 그 뭐 5년, 10년 사이에도 통풍 재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제 피 속의 요산이 7.0mg/dL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면은 5년 후나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언제든지 통풍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또 뚱뚱한 사람, 신장짐이 나쁜 사람들이 통풍의 재발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예, 뭐 약도 드셔야겠습니다만 체중 관리라든가 또 금주도 실천하셔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을 얘기할 때 이제 급성 통풍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아주 급성으로 보통 한두 시간 내에 발가락이나 발등에 고통스러운 관절염 증상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 통풍을 통풍 발작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네. 자, 그럼 그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만성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재발 위험과 만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급성기 통풍 발작이 오면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급성기에는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해요. 그러면은 염증과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급성 통풍 발작이 종료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근본적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요산 저하제를 평생 복용해야 이게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 요산 저하제를 잘 복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통풍이 재발되고 또 관절 여러 곳에 요산 덩어리가 쌓이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은 만성 결절 통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반복되면서 만성으로 되는 상황을 만성 결절 통풍이라고 한다는 건데 왜 결절이라는 표현이 또 왜 쓰이는지도 궁금한데요. 결절이란 말은 우리 몸에 혹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통풍과 고요산 혈증이 지속적으로 오래 진행되면은 몸에 요산 결정이 쌓이게 됩니다. 주로 이제 피부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에 요산이 쌓입니다. 그 요산이 관절에 산처럼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피부 밖으로 혹처럼 뿔룩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혹이 생기는 부위는 주로 요산이 많이 쌓이는 부위인지 발가락이나 발등, 발목에 많이 쌓이고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은 무릎, 팔꿈치, 어깨, 손목, 손가락 또 귀에까지도 혹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혹을 통풍 결절이라고 부르고 이런 결절이 생기게 되면 만성 결절 통풍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통풍이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통풍도 자가 면역 질환인가요? 아닙니다. 통풍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는 대부분 항액 항체라든지 류마티스 인자 이런 자기 몸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통풍에서는 이런 자가 항체가 나타나지 않고 과잉으로 축전된 요산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지 않고 자가 염증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 염증성 질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보통 염증 반응은 우리 몸 밖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이 통풍에서 일어나는 염증의 원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고요산 혈증 때문에 생기는 요산 결정을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고 이걸 잡아먹고 백혈구 안에 있는 염증 반응 물질을 폭탄처럼 터뜨리면서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몸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다 해서 자가 염증성 질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통증이 아주 심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극심한 통증,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맞습니다. 이 통풍은 한문으로 아플 통자, 바람 풍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하는 병입니다. 모든 질병 중에 가장 아픈 병으로 해서 질병의 왕이라고 불리고 또한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같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뚱뚱한 사람에게 잘 생긴다 해서 왕의 병으로도 불립니다. 영어로 disease of the king, king of the disease 이렇게 부르죠. 급성 통풍 관절염을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발 관절통이 너무 심해서 환자가 마치 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 통풍을 겪어보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망치로 발가락을 쉼없이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작이 오면은 이게 발 통증 때문에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러다닐 정도로 아프고 또 방문을 여닫는 진동에 의해서도 통증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고양이가 걸어가는 진동에도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통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맞습니다. 이 통증의 정도가 그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처음 급성으로 왔을 때 또 이 통풍이 재발했을 때의 증상이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통풍이 왔을 때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급성 발작이 왔을 때가 가장 아프다고 하고 이제 두 번째 발작, 세 번째 발작이 오면은 처음보다는 조금 덜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발작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고 또 점점점 더 자주 아프게 됩니다. 또 이 통풍의 증상을 얘기할 때 자가 염증성 관절염, 통풍 관절염이라고도 하던데요. 주로 어디로 증상이 옵니까? 통풍 환자의 약
90% 정도에서는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발목 이렇게 우리 몸의 아래쪽부터 통풍이 발생됩니다. 네, 그 엄지발가락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예. 네, 주로 작은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엄지 발가락 같이 작은 관절에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그 이유는 이 관절 부위에 요산이 가장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관절에 액체 상태의 요산이 피를 타고 돌다가 이 발로 내려가 갖고 거기서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엄지 발가락에 농축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액체 상태의 요산이 나트륨하고 만나서 고체 상태인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 크리스탈로 변하게 됩니다. 몸에 없었던 고체, 요산 결정이 새로 생기게 되면 백혈구가 이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해서 없애려고 잡아먹게 되고 염증과 통증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체온이 떨어지면은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로 더 빨리 변하는데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체온이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이 발가락에 통풍 발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 통풍을 일으킨다는 요산 또 퓨린 여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요산과 퓨린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 통풍의 원인은 바로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예. 요산은 소변으로 나가는 산성 물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예요. 이게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생기게 돼서 많이 만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 과잉의 요산이 쌓이게 되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이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살코기, 내장 같은 데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육식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이 요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통풍에 잘 걸립니다. 이 요산이라는 물질은 원래 혈액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항산화 역할도 하고 또 혈압도 올려주게 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버팅기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증가하게 되면 또 반대로 나쁜 일을 하게 돼요. 마치 포도당이 우리 몸의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아주 필요한 물질이지만 당이 너무 많다 보면 당뇨병이 생겨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요산의 혈중 농도가 7 이상으로 증가되어서 혈액 내에서 과포화 상태가 되면은 관절이나 콩팥, 혈관 등에 존재하고 있는 나트륨하고 만나서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 결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결정이 콩팥이나 관절이나 혈관에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산이 혈액 속에 존재하고 쌓이면서 이게 고체화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요. 예, 혈액 속에 존재하는 요산은 그 액체 상태로 피 속에 녹아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액체 상태에 있는 요산은. 근데 이게 관절이나 콩팥에서 이제 나트륨하고 만나면은 요산염 나트륨이라는 결정을 만드는데 이 결정이 고체 결정인데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를 끌어오게 하고 또 이 백혈구가 결정을 잡아먹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즉 혈액 안에 있는 액체 상태의 요산은 죄가 없고 그 혈액 고체화됐을 때 고체 상태에 있는 요산 결정이 관절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통풍으로 진단되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됩니까? 초기에도 증상이 있나요? 통풍의 전 단계인 무증상 고요산 혈증, 이 시기에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절도 하나도 안 아프고요. 다만 우연히 피 검사를 했을 때 요산 수치가 7 이상으로 증가된 소견만 보입니다. 이럴 때는 통풍으로 진단하지는 않고요. 무증상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통풍 발작이 생기면서 통풍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풍의 초기에는
아주 극심한 관절통이 엄지발가락이나 발등에 생겨서 걷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 발가락이나 발등에 통증이 있다고 해도 통풍을 의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발가락이나 발등이 아픈 병은 통풍 말고도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발가락이 아픈 병으로는 나이 드시고 많이 걸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관절염도 통풍과 증상이 비슷해서 잘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연조직염, 지간신경종, 족저근막염, 뭐 종자골 골절 이런 것도 통풍하고 감별을 해야 할 질병입니다. 네, 자 통풍으로 관절염이 오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뭐 잘 못 걷는 경우도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이 오면은 너무 아파서 대부분 걸음을 잘 못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서 염증과 통증을 깔아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통풍으로 관절염이 오면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이 치료가 좀 늦어지면은 그만큼 어려워질까요? 예, 어려워집니다. 통풍도 암처럼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풍도 늦게 발견하고 늦게 치료를 시작하면은 예후가 나쁘고 합병증도 생기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관절 기능 장애가 일어나고 또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초기 증상이 이제 발가락이나 발등에 관절염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생겼으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치료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평생 고통스러운 통풍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또 치명적인 합병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다양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방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단계에 따라 다른데 뭐 통풍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1단계인 무증상 고요산 혈증 단계에는 원칙적으로 약을 사용하지는 않고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체중 감량, 금주 그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요산 수치를 정상으로 떨어뜨리게 교육을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인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면은 엄청 아프기 때문에 우선 코리친이라고 하는 약물이나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로 염증과 통증을 깔아앉히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주 심하면은 그 세 가지 약물을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염증이나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은 요산을 떨어뜨려서 근본적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요산이 7.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다면 이것을 6.0 이하로 낮추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몸속의 요산이 7.0을 넘어가게 되면 몸속에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고 6에서 7 사이에는 평형을 이룹니다. 본전이 되고 6 이하가 되면 몸속에서 요산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통풍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6.0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산을 낮추는 통풍약, 즉 요산 강화제, 요산 저하제는 알로피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 벤즈브로마론 이런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 이런 약물을 단독 또는 섞어서 조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치료 후에 재활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역시 식습관이겠죠. 식습관이 중요하겠죠.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술인데요. 모든 종류의 술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콩팥에서 다시 잡아갖고 술이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산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마시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서 통풍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인공과당이 많이 달달한 음료, 인공과당이 많이 포함된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이런 달콤한 청량 음료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콩팥에서 다시 피 속으로 올려서
혈중 요산을 많이 증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술과 달달한 음료는 요산을 올려서 통풍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 중에는 원인 물질인 퓨린이 많은 음식을 조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육류, 그다음에 특히 간이나 내장 같은데 퓨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그런 등푸른 생선, 또 새우나 바닷가재 이런 것들이 다 요산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다 또 술안주로 안성맞춤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통풍 환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특히 튀긴 치킨하고 맥주는 통풍 환자에게 요산을 쫙 올려갖고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음식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런 음식들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질 텐데 통풍의 그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송정수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